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내일인데요. 전국 60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일수록 더 허둥대지 마시고 몸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겠다고 무리하시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수험표, 신분증 같은 거 챙기시면서 내일 아침 허둥대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리 시험장까지 걸리는 시간 또 교통편 확인을 하셔야 내일 진짜 사고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요. 수능 한파 내일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소라 캐스터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파란색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충북 제천이 영하 4.6도, 서울은 0.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 기온이 쑥쑥 올라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입시 한파 걱정은 없겠습니다.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고 있어 특히 수험생들은 컨디션 조절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슈퍼문의 영향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만조 때 바닷물이 매우 높게 차오를 텐데요. 오늘 만조 시각은 통영이 오전 10시, 제주가 오전 11시 51분, 목포가 오후 3시 35분, 보령은 오후 4시 33분입니다. 오늘도 침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안개와 먼지도 없이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 내에서 내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의 경우 어제 이 시각보다 5도 정도는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광주가 16도까지 올라 오늘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3m로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겠지만 금요일 낮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순서는 아이디어 톡톡인데요. 오늘 석하나 리포터가 준비하셨는데 어떤 생활 속 아이디어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보면 온몸이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 따뜻하고 향기 나는 팩으로 우리 몸을 회복하는 방법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면서 정수된 물을 마시는 비법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정수기가 없어 끓여 마셔야 했던 물을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물을 정수해 마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어깨 결림으로 불편한 적이 있었다면 전자레인지 활용으로 쉽게 어깨 결림 회복하는 방법. 자연을 이용한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말라. 왜 물을 안 채우는 거야? 왜? 물 없어? 채우는 거 해줘야지. 물 있네. 여기 선물. 예. 죄송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있어봐. 보리차 다 되고 있어. 이제 우리도 정수기 좀 사자. 필터 교체며 청소며 그 비용이며 어떻게 할 거야? 자, 전기세도 부담되시고 청소도 하기 어렵고 어디서 필터 교체를 갑자기 누가 합니까? 나타나시죠? 이 정수기 한번 써보세요. 자연 그대로 참맛의 물을 선사한다. 아이디어 항아리 정수기 개발자 이광원 씨. 일단은 저희가 흔히 아는 정수기와는 네. 모양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아리 정수기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건강하고 물맛이 좋고 네. 한 장점이 있습니다. 항아리로 만든 물동이에 물통을 꽂아주면 설치 끝.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강제 압력에 의해 정수하지 않고 자연 방식 그대로 정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요 마치 우리 그 동굴에 들어가면 그 돌 사이로 예, 물이 맞습니다.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맞습니다. 안반수의 물과 같이 같은 형태의 여과 방식을 채택한 것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1단으로 세라믹 필터가 있어서 모든 이물질, 세균까지 검출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이 1단, 2단을 조입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일단 필터링이 되고 이 안에 하단에 있는 지오라이트라든가 세라믹 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기능성을 부여해서 약알칼리성의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수돗물의 수치는 6.9로 확인이 되고요. 항아리 정수기의 물은 농도가 어느 정도일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디어 항아리 정수기의 물을 측정해 봤는데요. 수치가 8.1로 우리 몸은 대부분 약산성인데 이를 중화시켜주는 약알칼리성 물이었습니다. 항아리 정수기의 네. 물은 8.1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물은 약 알칼리성 물입니다. 수돗물 테스트한 결과 약 6.8의 산성 기운을 띠고 있는 물인 반면에 이 항아리 정수기에 통과한 물은 8.1의 약 알칼리성 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청소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는 있는 상태에서 네.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세라믹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닦아내고서 쓸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야, 편리하네요. 관리도 매우 간편했는데요. 정수기 구성물을 하나씩 분리해 닦아주기만 하면 끝! 정말 쉽죠? 저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자연 그대로 정수된 물 마셔보셨나요? 아이디어 항아리 정수기로 깨끗한 물 마시고 건강해지세요. 네, 물이 참 맛있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어깨가 결리시는지 결국엔 하나야, 어깨가 너무 아프네. 엄마 어깨? 아휴, 시원해? 아유, 이것도 잠깐이야. 요즘에 뭐 좋은 거 있다고 하던데, 뭐 안마기도 있다 그러고. 안마기? 응. 엄마 안마기 비싸. 다음에 취업하면 꼭 사줄게. 겨울철 어깨 많이 아프고 시리시죠? 이거 네. 한번 써보세요. 겨울철 허브 찜질팩으로 따뜻하게 보내자. 아이디어 천연 찜질팩 개발자 강나윤 씨. 어머님께서 겨울만 되면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어머님 어깨 위에 있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아이디어 찜질팩입니다. 찜질팩이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찜질팩 하면 네. 전기 코드를 사용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전기를 사용하지 않나 봐요. 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제품에 3, 4회 정도 분무한 다음 전자레인지에 3, 4분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찜질팩 앞 뒷면에 물을 뿌려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3, 4분 정도 가열해주면 따끈따끈한 찜질팩으로 변신. 이제 아픈 부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사용 방법 끝! 아니 근데 지금 옆에서 네. 뭔가 솔솔솔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로즈마리, 라벤더, 오레가노, 카시아토레 같은 천연 허브 성분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향도 나면서 찜질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향기 나는 찜질팩 내부에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로즈마리, 진정작용이 있는 라벤더,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레몬그라스 등 천연 허브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깨, 허리, 다리 안 아픈 부위가 없는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 전신의 팩을 해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바로 어깨 찜질팩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자분들 배 많이 아프시고 생리통 또 겨울철에 허리 많이 부위별로 아프시잖아요. 있군요. 네. 그래서 배에다가도 놓고 허리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손목이나 무릎이나 다리나 팔목이나 안 좋은 부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눈 찜질팩이에요. 야, 눈까지 써요? 눈 찜질팩이요? 네네. 눈이 좀 침침하고 또 불면증 고민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녁 주무시기 전에 20, 30분 정도 저게 사용하시고 좋네요. 주무시면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아침에 침침한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와 정말요? 아이디어 천연 찜질팩은 어깨 결림, 허리 통증, 피로한 눈 등 아픈 부위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했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 눈에 사용하면 숙면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만능 찜질팩이죠? 더러워지면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할 수도 없고 또 더러워진 걸 또 사용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세탁이 가능하세요. 중성세제에 놓고 조물조물 손세탁 하신 다음에 그늘에다 건조시켜서 사용하시면 언제나 새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시린 겨울 많이 힘드셨죠? 아이디어 허브 찜질팩으로 따뜻하고 향기로운 겨울 보내세요. 네, 다음 순서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장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 주말 아주 숨가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층 빌딩의 대명사 63빌딩에서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잠시 뒤에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하면서 상위권 학생 2명이 탈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지금 만나보시죠.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특혜역을 받고 있는 최순실 딸 정유라 씨, 입학 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5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정원은 모두 6명. 정유라 씨는 당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 111명 중 9등을 했습니다. 이미 1등과는 1000점 이상 벌어진 상황인데요. 점수 차가 크네요. 네. 학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점수 차이가 적은 면접만 남은 상황에서 이 9등인 정유라 씨가 합격권인 6등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000점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도 면접평가에서 93점을 받아 1등을 했지만 9등인 학생과도 9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여전히 정원인 6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특기자 전형을 통과한 걸까요? 당시 면접평가에 참가했던 교수들이 지원자들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넘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유라시아도 했고 예술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한 체육학과 교수가 다른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라고 요구했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보다 성적이 좋았던 2명이 면접에서 탈락했고 스스로 면접을 포기한 결시생 1명까지 제외돼서 6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과도 특별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루 남은 수능 더 이상 수험생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되길 바랍니다. 네, 계단 오르기의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은 지금 계단 오르기 열풍인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무려 1000개가 넘는 계단을 자발적으로 오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그 현장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초고층 건물의 대명사 63빌딩.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 계단 오르기 능력자의 끝판왕을 가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무려 550명의 참가자가 이곳 63빌딩에 모였는데요. 애기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업고.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 건강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참가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록 부분에 도전하거든요. 1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꼬린 지점까지 수직 높이가 249m, 계단 개수만 해도 무려 1215개에 달합니다. 체력의 한계에 도전한다. 기존의 평지를 달리는 것과는 달리 걸어서 하늘까지 올라갈 기세로 60층 계단을 올라가는 이색 수직 마라톤인 건데요. 이른 아침부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북적이 있는 사람들, 어린 참가자들도 눈에 띄죠. 그런데 마라톤 복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상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혹시 누구세요? 만화 캐릭터로 아이들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복장을 했습니다. 빨리 오르기에 자신이 없다면 이색 복장 부분 1등을 노리면 됩니다. 만화 캐릭터부터 영화 속 주인공까지 이런 복장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 덕분에 별로 웃음이 나죠? 승마 컨셉이에요. 승마 컨셉. 저 독일에서 왔고요. 일단 엄마 찾으러 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아시겠죠? 예. 네. 출발 준비 끝. 이들 중 과연 63빌딩을 정복하는 자는 누가 될까요? 화이팅! 화이팅! 완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 속에 하나둘 힘차게 달려나가는 참가자들. 그런데 이 공놀이는 어째 시작부터 불안하죠. 할 수 있겠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단이 좁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10초에 한 명씩 출발합니다. 참가자들이 도착한 칩이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인식해서 정확한 기록에 측정된다고 하네요. 하는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 예. 여기 올라가는 순간부터. 기록 특성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참가자들. 작년까지의 대회에서 역대 신기록은 남자 7분 15초, 여자는 9분 14초인데요. 과연 올해는 기록이 깨질까요? 야, 1251계단을 7분이요? 그러니까요. 10층도 되지 않는 지점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단을 10층만 올라와도 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표정들이 밝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고비는 찾아왔습니다. 이 어린이 잘 올라가나 싶더니 4층에서 다 보이게 한번 오고요. 또 점점 가까우죠. 집이 많아요. 아직 52층 남았습니다. 힘을 내세요.
아이고. 제일 힘들어 보이는 건 이분입니다. 출발부터 불안불안했는데요. 한 발자국에도 계단이 꽉 차면서 머리가 커서요. 문은 옆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아, 힘든데 재밌어요. 나중에 같이 하니까 화이팅!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겠죠? 심기일전 쉬지 않고 올라온 끝에 드디어 정상에 다다르는 참가자들 보실까요? 길고 긴 레이스 끝에 드디어 수중 마라톤의 마지막 층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환호를 받으면서 속속 도착을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기록 먼저 확인하고요. 하나같이 이렇게 펄썩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턱끝까지 숨이 차지만 올라보지 않은 자는 느끼지 못할 상쾌함이 밀려올 것 같은데요. 뒤따라 하나둘 완주에 성공하는 참가자들, 포기하지 않고 63빌딩을 정복하는 그 기분은 어떨까요? 할만해요. 도전해보세요, 진짜.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완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고 재미도 있었고요. 운동도 됐고. 내 자신이 너무 뿌듯했어요. 비록 신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작년에 2등을 했던 박기영 씨가 올해는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신기록 기대해도 되겠죠? 자, 건강도 지키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가득했던 현장, 지금까지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겨를이 없다 이런 분들은 집 계단 또 지하철 계단만 오르셔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연예가 소식 강승호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연예계가 때 아닌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내놔도 정치면 기사에 밀리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종 패러디와 코믹 광고로 눈길을 끄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먼저 개그 콘서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상토론의 MC 송중근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전국이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 정권에서의 국정 개입 사태를 꼬집기 위해 1년 만에 민상토론이 찾아왔습니다.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후에는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아니 10초밖에 시간 안 주면 내가 봐봐요. 제가 비선실세 더 독한 개그로 돌아온 민상토론. 제가 비선실세 씨가 비선실세랍니다. 네, 윤희정 씨가 스스로 자신이 비선실세임을 인정하셨습니다. 합쳐서 4시 사실은 문고리 4인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래.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이 귀한 개콘 대본을 어디로 유출시키고 있습니까? 아이고. 지난 6일 방송에 이어 다시 등장한 이수진 씨. 대사 한마디 안 하지만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분인가요? 맞춤법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진짜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맞는 거다. 그리고 요즘 최고의 패러디 대사도 빠질 수가 없겠죠? 내가 이러려고 개그맨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민상토론의 최순실 게이트 풍자는 한동안 풍자 개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완성된 선진국에서는 풍자 개그가 일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어떤 정권도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소한 권리 혹은 언론의 쏠쏠한 취미생활로 보는데, 그거를 또 우리 대중들이 알기에 이번에 이런 풍자 개그에 더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 같아요. 자,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3주년을 맞아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손님 누굴까요? 바로 사랑이 찾았다. 네, 사랑입니다. 가차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많이 컸네요. 네, 첫 출연 당시 아빠는 물론 보는 사람들도 바보 웃음 짓게 했던 슈블리 사랑님. 먹고 싶은 사람. 여태가 3살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엿한 꼬마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내려봐. 얼굴? 탁골 볼까? 인생 대박이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 정말 의젓하죠. 아이스 커피. 아빠와의 48시간에서 사랑이는 생애 첫 심부름 미션에 나섰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거 많이 주문을 하죠. 아빠 보고 아빠 저거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는군요. 예, 혼자서 계산을 다 했고요.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잘 샀을까요? 이게 뭐야, 에스프레소 사오라고 했잖아. 그거하고 마시고 싶었어.
이거 사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예, 물론 뭐 미션에 실패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죠.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진지함보다는 가벼움, 코믹함을 담은 웃긴 광고 열풍. 코믹 광고 속 스타들 어떤 모습일까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 제가 뭘 해도 그래 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하고 포기하셨군요. 프로그램 선택도 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최근 그가 선택한 광고, 중독성이 강해 수능 금지곡 중 하나인 IOI의 핑미를 패러디한 조민호 광고입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인데요. 영상 조회수 160만 건을 기록하며 뜨거운 광고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특히 코믹 광고에서 1등 공신은 영화에서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배우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자, 이 신세계 이 장면이 광고에서 아재 개그로 재타생됩니다. 차 좀 세워봐. 이 광고인데요. 세우라고! 왜 세우라고 외칠까요? 진짜 새우가 있었습니다. 이정재 씨의 아재 개그. 이정재 씨니까 용서할게요. 먼저 터프가이 최민수 씨 예능에 나와서 영화 홀리데이의 명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원래는요 이 장면이 아니라요 이겁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데요. 광고에선 어떨까요? 라면 광고에서 최민수 씨의 진지한 모습이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금니 반짝. 자, 영화 베테랑인데요. 잠깐만. 카메오로 등장했지만 큰 인상을 남긴 마동석 씨.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나 여기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자, 이 대사로 광고를 찍습니다. 나 여기 에뛰드하우스 사장인데 쿠션 사시게요? 영화에선 비중이 적었지만 대사 한마디로 화장품 광고까지 실천합니다. 아니야, 계산하셔야 돼. 저기요? 마동석 씨 이전에 화장품계 원조 꽃미남, 축구계의 테리우스 안정환 씨 기억나시죠? 과거엔 이랬던 그가 세월이 흘러 지금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신정환인가? 살짝 변해버린 외모로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광고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 카메라 광고입니다. 축구 천재 안정환의 어이없는 실수, 반전의 재미죠. 결국 체포됐습니다. 솔직히 이제 뛰는 건 좀 싫거든요. 자, 요즘에는 재미난 캐릭터로 활약 중인 안정환 씨. 이렇게 최근 코믹 광고에 등장하는 스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기존 광고라고 하면 무조건 배우들이 나와서 멋있고 예쁘고 고급스럽고 우러러 보기만 했는데 스타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없던 B급 광고를 찍으면서 친숙한 이미지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코믹 광고에서 친근하고 유쾌하게 변신하고 있는 스타들, 앞으로 얼마나 더 톡톡 튀는 매력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멋있는 스타들이 더 친근하게 행동하니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보기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똑똑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탄생한 코너입니다. 똑똑한가? 유수빈 씨. 네,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네, 바로 추위입니다. 추위와 함께 내 집에 찾아오는 불청객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손만 대도 찌릿찌릿한 정전기의 위험성과 그리고 밤새도록 울리는 초인종을 울리는 이것의 정체까지 똑똑한가에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 이분 누구야? 어우.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겠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해서 나와보지만 역시나 밤새도록 혼자서 울리는 의문의 초인종 소리. 한겨울 추위보다 더 서늘하게 만드는 초인종을 울리는 의문의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똑똑한가에서 밝혀드립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초인종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김 PD가 출동했습니다. 여전히 초인종은 울리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기요, 이 초인종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작년 겨울부터 계속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술 취한 사람이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은 웬 변태가 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밤낮 없이 울리는 초인종을 꺼버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초인종이 있지만 초인종이 없는 집에서 산 지 무려 택배 1년. 기사님들이 가끔씩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왜 안 나오냐고, 왜 없는 척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한 적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도대체 이 초인종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울리는 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인종을 샅샅이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초인종 버튼을 분리하자 보이는 것, 물방울? 물방울이요? 아니 도대체 실내에 있는 초인종 안에 왜 물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결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로요? 네.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겨울의 불청객, 결로 현상. 습도가 높아져 집안의 곰팡이들을 만드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결로가 초인종에도 생긴 겁니다.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바깥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서 물이 발생이 돼서 그 물로 인해서 내부 회로에 영향을 줘서 자동 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겨울이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는데요.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몰라 일명 겨울의 초인종 괴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결로 현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주부가 있습니다. 이 집도 인터폰이 문제였을까요? 갑자기 도어락이 작동이 잘 안 되면서 뭐 열리고 닫히고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도어락이라고요? 아니 문을 열고 닫는 도어락이 고장나면 어떡하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요? 아기는 나가고 싶어 하는데 집에 사람도 없고 도어락이 작동 안 되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계속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집을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고 애기는 애기대로 짜증내고 스스로. 저도 좀 짜증나고.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겨울, 대문의 틈 사이에도 결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습기에 약한 기계인 도어락이 고장날 수밖에 없겠죠. 보이시나요? 저 물방울들. 많이 맺혔네요. 결로로 망가지는 내 집문 지킴이들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 아무리 춥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환기를 통해 습도를 낮춰줍니다. 초인종은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이 배관을 실리콘으로 막아준다든가 아니면 이 스위치 박스 이 공간을 화장지로 채워서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문 지킴이를 위협하는 결로 현상, 이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겨울철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다른 불청객이 있습니다. 옷을 갤 때도 괴롭죠. 문을 열 때도 맞아요. 이불을 정리할 때도 따끔따끔하고 기분 나쁘죠. 좋지는 않죠, 정리 느낌이. 나쁘죠. 찌릿찌릿하죠. 만지기 전에. 맞아요. 네. 따끔따끔, 바로 정전기. 대체 정전기는 왜 발생하는 거죠? 정전기는 말 그대로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인데요. 적절한 유도체에 닿게 되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이동하면서 불꽃이 튀게 되는 것입니다. 정전기는 우리 몸에 축적된 정전기와 물체에 있는 정전기의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정전기의 전압은 어느 정도일까요? 외투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는 가정용 전압의 약 6배인 1420V. 머리를 빗었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만 해도요, 무려 6300V. 이 정도면 가스레인지를 켤 때 발생하는 전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전기의 위력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플라스틱판 마찰을 통해 발생시킨 정전기 보이시나요? 번개처럼 발생하는 저것 바로 정전기입니다. 호기심 많은 우리 김 PD 설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왜 손을 갖다 대요? 아프겠어. 그런데 박사님 이 정도면 너무 해로운 건 아닌가요?
정전기는 전압이 번개와 동급으로 수만 볼트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거나 혹은 짧은 시간 동안만 흐르기 때문에 인체에서 감전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전기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평소엔 괜찮다지만 유증기가 많은 주유소나 가스가 가득 찬 곳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는 높은 전압으로 인해 무시무시한 폭발과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겨울마다 꼭 찾아오는 정전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동전등을 미리 만지게 되면 금속과 같은 전도체를 통해서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문고리엔 동전이나 손톱을 먼저 살짝 갖다 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잠을 잘 때 정전기 때문에 불편했다면 철제 집게를 귀퉁이에 찝어주는 것만으로도 방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옷소매나 치맛단에 작은 옷핀을 매달아주면 정전기 때문에 따끔거리거나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는 일 없겠죠. 당장 해봐야겠는데요? 간단하네요.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적절한 습도 유지. 평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면 보습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올 겨울엔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이 결로 현상이 벽이나 창문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대문에까지도 생기네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좀 미리미리 신경을 잘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인데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가장 걱정되는 것, 대한민국 남자 성인 사망 원인 3가지 중에 한 가지인 뇌졸중 역시 우리 몸에서 미리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내 몸이 보낸 경고 시그널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정 씨입니다. 퇴직을 한 이후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매일 운동도 빼먹지 않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옷중년입니다. 돈 보세요. 나이 먹어도 근육이 중요하지. 훌륭하시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나간 정 씨. 체력 단련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반가운 이에게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딸, 어디야? 딸에게 걸려온 전화. 알았어. 금방 마중 나갈게. 그래. 자, 딸을 만나러 가기 전 집에 잠시 들른 정 씨. 그 순간 극심한 두통에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결국 정 씨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가 쓰러진 이유는 바로 뇌졸중. 건강했던 사람이 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걸까요? 시그널,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 씨에겐 뇌졸중의 시그널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최근 들어 손이 저리고 통증이 느껴졌다는 정 씨. 심할 땐 주먹도 제대로 쥐기 힘들었다는데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이상한 신호가 오죠. 보통 많이들 저러시는 것 같은데. 남녀 구분 없이 나이 들면 생긴다는 손저림 증상이 뇌졸중의 시그널? 두 번째, 아주 오래전부터 두통을 끼고 살아왔다는 정 씨. 통증이 느껴질 때면 이걸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두통약. 늘 겪는 두통이라 병원을 찾지 않고 두통약을 먹고 넘어갔다는데요. 혹시 만성 두통이 뇌졸중의 시그널? 아니면 혹시 마지막 시그널인 이 증상 때문일까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 겨울이라서 그런가? 어쩐지 탈모 증세가 심해졌다는 정 씨. 혹시 이것이 뇌졸중의 경고였을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건강했던 정 씨를 쓰러뜨린 뇌졸중의 시그널, 정답이 무엇일까요? 만성 두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모 같은 것도 좀 그럴 수 있나? 두통?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진 사람이 내 주변에 한두 사람 있거든요. 과연 정답은 바로 첫 번째, 팔다리 저림 증상이었습니다. 한측성 손저림 증상이 생기게 되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손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저림 증상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데요. 그래요? 그게 뇌졸중으로 연결된다. 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팔이 지금 아프면서 이 손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뇌졸중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는 정석환 씨. 그 역시 건강을 누구보다 챙겼답니다. 산에 다니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누구보다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뇌졸중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있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오른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차요. 이거 차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하면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뇌졸중을 맞닥뜨렸던 날에도 아침 일찍 운동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쪽 손이 갑자기 저리기 시작했다는 정석환 씨. 그런데 평소와 달리 점점 힘이 없어지다 혼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살 확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수술하시겠느냐? 수술하고 죽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야 후회가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죠. 다행히 지금은 수술 후 건강을 되찾게 된 정석환 씨. 하지만 당시에는 몸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명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질병은 뇌졸중의 일종인 뇌지주막하 출혈. 뇌를 둘러싼 지주막 아래에 있는 혈관이 약해져서 터진 겁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 뇌경색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중풍으로 알려져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것하고 출혈이 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혈관 장애를 통틀어 부르는 뇌졸중. 정석환 씨처럼 뇌혈관이 얇아지거나 약해져서 터지는 것이 뇌출혈이고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으로 혈액 흐름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 공급에 이상이 생긴 부위엔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한쪽 팔과 다리가 저린 현상 또한 장애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왼쪽 뇌에 손상이 오면 오른쪽 신경에 마비가 오게 되고요. 이 마비로 인해 한쪽 팔과 다리에 저림을 느끼는 거죠. 뇌 기능에 장애가 찾아오면 생명에도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3분의 1 정도는 사망을 하시고 3분의 1 정도는 장애를 남고 3분의 1 정도는 정상 생활을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20분에 1명씩 사망한다고도 알려진 무서운 질병입니다. 살아남아도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뇌졸중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뭐 언어 장애라든가 뭐 반신불수라든가 부자유, 신체 부자유, 못 일어나고 말 듣지 못하고 행동이 불편하게 있어 못 다니는. 제때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신경 장애, 안면 마비 등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겪는다는 후유증. 이런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손저림 현상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뇌졸중 경고 시그널 함께 알아봅시다. 뇌졸중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망치로 때린 듯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시력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앞이 깜깜해진다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당신의 뇌에선 이미 혈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맛이 갑자기 발음이 아둔해진다거나 말을 잘 할 수 없는 현상도 전조 증상. 또한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이 없어져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양팔을 들었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까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은 아닐까 의심해보고 병원 신경과를 찾아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즉시 대처법도 아주 중요한 뇌졸중. 네.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치료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데요. 뇌 세포는 4분 정도면 이제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큰 혈관을 뚫기 위해서는 최대 빠르면 이제 4시간 이내, 그리고 늦어도 8시간 정도 이내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급선무. 갑자기 쓰러진 뇌졸중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행동,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를 심하게 흔들 경우 자칫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미리 몸을 살피는 것이겠죠. 60대 이상이거나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특히 주기적으로 뇌혈관 중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의 좋은 식습관으로 바꾸셔야겠죠. 내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큰 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분명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막 지나치지 마시고 병원을 좀 친근하게 가까이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특별한 현장 소식을 특별하게 전하는 특별한 남자, 나경원 씨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나경원의 현장 카메라.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저에게는 통장에 돈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오전 7시 생방송 아침이 좋다가 가장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예. 그리고 이 농부들에겐 바로 수확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 공들여 키운 농작물들을 이게 걷어들일 때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확을 앞둔 어느 날 애써 기른 농작물들이 모조리 사라졌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그 기막힌 현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의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 수확을 기다리던 한 농부의 일상이 밭과 함께 뒤엎어졌습니다. 야, 남이 밭을 이렇게 놓고서 이게 네 밭이야? 이게 밭이요? 수확을 코앞에 두고 갈아엎어진 한 해의 결실. 내 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현장 카메라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네, 현장 카메라. 오늘은 제가 한 농민의 제보를 받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 농민은요, 자신이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작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 주인공은 4년차 농부 이성호 씨인데요. 선생님, 제가 제보를 받고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제가 인대는 농지에 막, 콩, 파 등을 재배했는데 이걸 싹 누가 말도 없이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밭을요? 예. 공사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얘기도 없이 훼손시켜버렸어요. 직접 찾아가본 현장은 얼마 전까지 농사를 짓던 땅이라고 보기엔 많이 황량한 모습이었는데요. 저 나무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처럼 평지로 돼 있어서 제가 콩을 심었던 겁니다. 여기 다. 근데 이것도다가 지금 싹 다 까뭉개놨고. 왜 남의 땅을? 농사를 짓던 땅은 약 6,600제곱킬로미터. 마와 콩, 대파가 자라고 있던 밭이었는데요. 사건은 지난 9월 7일 발생했습니다. 멀쩡한 밭이 갑자기 굴착기로 파헤쳐지고 있었던 것. 6,600제곱미터겠죠? 네, 공장 설립을 위한 측량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이 이게 다 여기를 마심었던데 이거 보세요. 이 제가 심은 마입니다 이제. 이게 마인데 이렇게 지금 이 위에 포크레인으로다가 다 잘라져서 그런데. 곳곳에서 훼손된 농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성호 씨에겐 예고조차 없었던 공장 건설, 게다가 본격적인 공사도 아닌 측량 때문에 열심히 가꾼 농작물이 파헤쳐지다니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요. 억울하고 황당한 심경은 물론 한 해 농사를 망친 만큼 그 피해도 막심하다고 합니다. 농자재값하고 씨앗값하고 전부 해서 한 7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생산 비용을 한 2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농사져서 또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홀딱 다 날아간 겁니다. 지금 그게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러시겠죠. 마을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안타까워했는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만 목숨 걸고서 다 사는 사람들인데 생계죠, 생계. 거기다가 농사를 그렇게 농작물을 지었는데
또 한꺼번에 저렇게 했으니까 좀 속이 아프죠. 남의 일을 해도. 그래서 농작물 심은 건데 그렇게 맘대로 파치는 게 아니에요. 비닐을 씌워서 다 심어서 할 때까지 꽂았는데. 말 심은 거 봤죠. 그러면 말을 심고 갔는데 어떻게 봄을 심고 가을에 또 공사를 하나. 난 그랬지. 이 모든 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2016년 2월 25일 날 계약하고 48개월로 계약을 한 계약서입니다. 한참 남았는데요. 이성호 씨가 임대한 땅의 주인은 혹시 공장 설립에 대해 미리 알고 있던 건 아닐까? 지난 월요일 직접 땅 주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공장 떼려서 9월 26일에 지금 와다 보니까 이걸 그냥 큰 공장을 거요. 마을남도 그냥 다 끝내버리고 아래를 힘들어요. 얘기도 없이 빈장들었느냐 한번 얘기를 했더니 아니 주인이라 떨어져라고 그러길래 아니 주인이 아닌데 어떤 주인이 그거 하려고 그랬느냐 이제 그랬더니 동생 이름을 내더라고. 동생이라고요? 사실 이성호 씨가 임대한 밭은 총 2곳, 두 형제가 소유권을 나눠 가진 땅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락이 소원했던 다른 땅 주인이 건설 업체의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설과 농작물 회수는 엄연히 다른 문제. 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업체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딱 승낙을 어차피 해야 우리가 제대로 해서 공장을 어차피 질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는 난 거고요. 허가 났으니까 했죠. 자신들도 황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제작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요. 이 사진이 측량을 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사진 안 했어요. 저기 분위기랑 저기 눈 하더래요. 저장표 했어요. 돈을 물어줍니다. 근데 미친놈들한테 마시장 통지 얼마나 못도 안 해요. 지금 마시가 아니라 마가 이제 농사를 져갖고 이제 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수확을 앞둔 밭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업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1차로 훼손된 밭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대파밭을 또 훼손하면서부터인데요. 보상을 해주겠다고 10월 20일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10월 18일 저 밑에 굴착기가 움직이는 그곳에 대파밭을 모두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갈아엎은 밭에 대한 보상커녕 남은 대파마저 잘려나가자 폭발하고만 이성호 씨. 그런데 하나 좀 빨리 해. 근데 그러다 우리 공사는 해야 되잖아. 공장 짓고 여기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또 저 사람 때문에 두 달이 지연돼서 일을 못하게 했어. 오히려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업체 측. 보상부터 대파밭의 훼손까지 밭을 둘러싼 전혀 다른 입장. 하지만 이성호 씨의 밭이 무단으로 훼손된 것은 분명한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에 공사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본인의 땅에 트랙터를 세웠습니다. 공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성호 씨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공사를 하기에 영업방해하고. 아, 갈등이 심하네요. 뭐라고? 너 깡패냐?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두 사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야, 남의 밭을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이게 네 밭이야? 이게 밭이야? 좁혀지지 않은 입장차에 결국 경찰차까지 출동.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지나가다 보면 가슴이 더 아프고 여기 지나가기가 싫습니다. 아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떤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아엎어진 내 밭. 피해가 이처럼 분명한데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토지 매수인의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토지에 기존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쪽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토지에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 농작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를 찾아서 농작물을 매수하거나 토지 사용을 협의해야 분쟁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보상받는 것, 합법적으로 빌린 밭에서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것, 이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하루아침에 뺏긴 작은 권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책임을 떠나서 하루아침에 밭이 없었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다녀온 후에 이 땅 주인하고 농민, 건설 업체가 합의를 위해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하루빨리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농사를 마음 편히 지을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